가족 사이를 갈라놓는 한마디 말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시대 한 여인의 이간질 때문에 부자가 서로를 죽이는 지경까지 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지인 한 분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며느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누군가 계속 전해줬는데 그걸 믿고 아들과 크게 다퉜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아들과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진 뒤였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후회하시던지 지금도 그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만약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직접 확인해봤다면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족을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쌓여서 관계가 틀어진 경험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형제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친척, 부모 자식 간의 오해를 만드는 이웃.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는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면 가족 갈등의 30% 이상이 제3자의 개입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족 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는 더 그렇습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행동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고 진심으로 한 말도 거짓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자식이 효도한다고 하는 행동도 다른 속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며느리가 친절하게 대해도 가식으로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오해와 갈등이 대부분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옆집 아줌마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친척이 질투심에 한 험담, 직장 동료가 재미삼아 전한 뒷담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가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가족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도 안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우시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을 지키는 방법, 이간질을 막는 방법, 그리고 이미 관계가 틀어졌다면 회복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조는 조선의 21번째 왕이었습니다. 52년이나 나라를 다스린 장수한 임금이었죠. 그리고 사도세자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부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영조는 늦게 얻은 아들이라 무척 아꼈고 사도세자도 어릴 때는 총명하고 영특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영조는 워낙 꼼꼼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꾸짖고 항상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도세자는 예술을 좋아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이런 성격 차이는 처음에는 작은 갈등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를 게을리한다고 질책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부자 갈등이죠.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문씨였습니다. 문씨는 원래 평범한 궁녀였습니다. 1751년 겨울, 영조의 며느리인 현빈조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영조가 문씨를 보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였던 문씨는 그렇게 영조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궁녀에서 후궁으로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죠.
문 씨는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딸 둘을 낳았고 1753년에는 정식으로 소위라는 품계를 받았습니다. 1771년에는 숙이라는 더 높은 품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 씨는 권력을 얻자 무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 씨는 오빠 문성국과 함께 사도세자를 감시했어요. 동궁전에 사람들을 심어놓고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영조에게 일일이 고자질했죠. 없는 일도 만들어내고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렸습니다.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조께서 원래도 의심이 많으셨는데 문 씨가 날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하니 부자 사이가 갈수록 나빠졌다고요. 해경궁 홍씨는 문 씨를 요녀, 그러니까 여우 같은 나쁜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창경궁 낙선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성국이 이걸 사도세자 책임으로 몰아갔어요. 사도세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한테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우물에 뛰어들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간질이 2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영조는 문 씨의 말만 믿고 아들을 의심했고 사도세자는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2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뒤주라는 건 쌀이나 곡식을 보관하던 나무 상자입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죠. 한여름 더위 속에서 사도세자는 그 뒤주 안에 8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물도 음식도 없이요. 결국 사도세자는 그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걸 역사에서는 이모하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1살 어린 새손,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에 죽는 걸 본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문 씨의 이간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정조는 24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영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775년부터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시작했고 1776년 3월 영조가 돌아가자 바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24살의 젊은 왕 정조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왕이 된 지 20일 만에 문 씨의 품계를 박탈하고 궁궐에서 쫓아냈습니다. 더 이상 숙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문녀, 문 씨 성을 가진 여자라고만 부르라고 명령했어요. 문 씨의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만들고 어머니는 제주도로 보내 종으로 삼았습니다. 5월에는 긴 교서를 내려 문 씨의 죄상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사도세자를 모함한 것, 궁궐을 어지럽힌 것, 화재 사건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 등 모든 죄를 밝혔어요. 조정의 신하들은 문 씨를 더 가혹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문 씨가 낳은 딸들만큼은 보호했습니다. 두 옹주는 할아버지 영조의 딸이고 문 씨가 나쁜 짓을 할 때 아직 어린 아기였을 뿐이니 잘못이 없다고 했죠. 아무리 문 씨가 미워도 죄 없는 아이들까지 벌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문 씨 본인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8월에 드디어 사약을 내렸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궁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문 씨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20년 넘게 누렸던 부귀영화가 단 몇 달 만에 물거품이 되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첫째,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은 서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문 씨의 이간질도 문제였지만 만약 부자가 서로를 믿고 대화를 나눴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가족끼리는 서로 믿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가족을 의심하기 전에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말 한마디의 무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결국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험담, 형제 간의 비교, 자녀들 사이의 이간질. 이런 말들이 가족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셋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 씨는 20년 넘게 권세를 누렸지만 영조가 죽자마자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돈이든 지위든 권력이든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남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넷째, 참고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정조는 24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당장 복수하고 싶었겠지만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억울해도 참아야 할 때, 화가 나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행동했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 참고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다섯째,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너무 엄하게 대했어요. 기대가 컸던 건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도 자녀나 손주를 대할 때 이 점을 기억해야 해요. 너무 엄격하게만 하면 아이가 위축되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주변 사람을 잘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조 곁에 문 씨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가족을 이간질하는 사람, 나쁜 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도와주는 사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하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문 씨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는 사람 말입니다. 만약 있다면 지금 당장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문 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며느리 흉을 보고 다니시나요? 사위 험담을 하시나요? 형제를 비교하시나요? 자녀들 사이를 이간질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런 말들이 쌓이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신데요. 그분은 절대로 자녀들 험담을 안 하신대요. 며느리가 잘못해도 사위가 실수해도 절대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결국 자식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래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요.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더더욱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평화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직접 대화하기입니다. 누군가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주면 바로 믿지 말고 당사자와 직접 대화해보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아들이 저렇게 했다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 아들한테 직접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오해는 직접 대화하면 풀립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말 먼저 하기입니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좋은 점을 먼저 말하세요. 며느리 칭찬, 사위 칭찬, 자녀 칭찬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가족 관계도 좋아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가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비밀 지키기입니다. 가족의 비밀이나 약점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특히 부부간의 일, 고부간의 일, 형제간의 일은 절대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됩니다. 그게 돌고 돌아서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가족의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번째, 중재자 역할하기입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이간질하지 말고 중재하세요. 며느리와 아들이 다투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형제가 싸우면 공평하게 중재해주고요.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세요. 5번째, 가족 모임 자주 갖기입니다. 가족이 자주 만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번째, 용서와 이해입니다. 가족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고 이해해주세요. 며느리가 실수했다고 평생 미워하지 마시고 아들이 잘못했다고 계속 원망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7번째, 경계선 지키기입니다. 가족이라도 적당한 거리는 필요합니다. 너무 간섭하면 관계가 나빠져요. 며느리 집안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아들 부부 일에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8번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며느리한테 고맙다, 사위한테 감사하다,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면 가족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9번째, 나쁜 말 차단하기입니다. 누군가 가족 험담을 하려고 하면 바로 차단하세요.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래,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더 이상 이간질을 못합니다. 10번째, 신뢰 쌓기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쌓으려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서로 믿음이 생기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가족 관계가 틀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사이가 멀어진 분들이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화해할 수 있어요.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해보세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 보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10년 동안 아들과 연락을 안 하고 지내셨대요. 며느리 때문에 크게 다투고 절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요. 처음에는 아들도 차갑게 대했지만 계속 노력하니까 마음이 열리더래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시어머니와 20년 동안 불편한 관계였대요. 시어머니가 계속 간섭하고 잔소리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이 나시면서 관계가 달라졌대요. 병간호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오해도 풀리고 결국 화해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친엄마처럼 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건 특별한 인연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든 결혼으로 맺어진 사이든 모두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문 씨와 정조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이간질로 무너진 가족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들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형제와 다투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화해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저녁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항상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가족을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문씨 같은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가족을 이간질하는 사람, 나쁜 말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대신 가족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에요. 그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문씨와 정조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믿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가족과 더욱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오해와 갈등은 모두 사라지길 바랍니다.